아버지 통장에서 수술비 좀 빼려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본인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친아들인데 왜 안 되나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원의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하고요. 6개월? 그동안 수술비는 누가 내요? 잠깐.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어도 가족이 한 푼도 쓸 수 없는 이 황당한 상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한 지역은행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해온 금융 전문가 김순자입니다. 제가 창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정말 수없이 봐왔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딸, 갑자기 쓰러진 남편 때문에 병원비가 급한 아내, 중환자실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달려온 자식들. 이분들 모두 한결같이 당황스러워하셨죠. 내 가족 돈인데 왜 못 쓰나요? 라고 물으시면서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느 겨울날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통장에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결국 급하게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본인 돈이 그대로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 돈이 내 통장에 있는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가족이 쓸 수 없다니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미리 준비를 안 해뒀기 때문이거든요. 은행들은 이런 준비 방법들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물어보면 답은 해주지만 먼저 나서서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은행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 금융준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치매에 걸려서 의사 표현을 못하게 됐을 때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이 딱딱한 법, 조항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묶여버리는 걸 막는 중요한 준비거든요. 내 돈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식한테 통장이랑 도장 다 맡겨뒀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겠어? 그런데 막상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은행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와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창구 직원은 여전히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출금이 어렵다고 할 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금융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셨는데 왜 돈을 내줬느냐 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은행이 곤란해지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가족이 의식불명 상태인 아버지 통장으로 병원비를 인출했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가 동의 없이 돈을 빼냈다.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더욱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돈을 꺼낼 수 없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 금융거래 위임장. 그 해결책 중 첫 번째가 바로 금융거래 위임장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대구에 사시는 75세 이영순 할머니셨는데 평생 혼자 힘으로 3자녀를 키우신 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정말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죠. 어느 날 무릎 수술을 앞두고 큰딸에게 미리 위임장을 써주셨어요. 그때 다른 가족들은 꼭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죠. 만약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몇 달 뒤 갑자기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거든요.
그때 큰딸이 은행에 가서 필요한 치료비를 바로 인출할 수 있었어요. 위임장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 됐죠. 나중에 그 딸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덕분에 큰일 안 겪고 넘어갔다며 울먹이더라고요. 만약 그때 위임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에 가서 한정우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 과정만 몇 개월 걸리고 그 사이에 병원비는 계속 나가니까 결국 급한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을 거고요. 이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의식이 또렷할 때 위임받을 사람과 함께 은행에 가서 작성해야 해요.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위임받을 사람도 같이 가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맞다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위임장 작성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 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어떤 계좌까지, 어떤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걸 꼭 물어보세요. 은행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은행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고 어떤 은행은 기간 제한이 없기도 하거든요. 또 위임 범위도 중요해요. 단순히 입출금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기예금 해지나 대출 관련 업무까지 가능한 건지 명확히 해야 해요. 위임장의 장점은 간단하고 확실하다는 점이에요. 한번 써놓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만약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을 잃게 된 경우 이미 써둔 위임장조차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본인의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전에 작성한 위임장의 효력도 인정받기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위임장을 써놓으셨던 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은행에서 현재 의사 표현이 어려우시니까 위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경우였죠. 이렇게 되면 결국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 공동명의 계좌. 다음은 더 강력한 방법이에요. 가족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공동명의 계좌란 하나의 통장을 두 사람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이름과 딸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통장이라면 그 통장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입출금이 가능해요. 통장을 보면 김영희, 김미영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인쇄되어 있거든요. 이 방법의 장점은 명확해요. 한쪽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 명이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위임장처럼 별도의 서류를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돼요.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은숙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지내셨는데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쓰러졌을 때 통장이 묶일까 봐 걱정하셨죠.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혼자 사는데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제 돈을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공동명의 계좌를 선택하셨어요. 믿을 수 있는 큰딸과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셨죠. 할머니, 전 재산은 아니고 응급 상황에 필요한 정도의 돈만 따로 빼서 공동명의를 만드셨어요. 당시 8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후 실제로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을 때 큰딸이 그 통장에서 병원비를 인출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딸이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왔는데 병원 근처 은행에서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할머니는 큰 탈 없이 회복하셨고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미리 해두신 덕분에 우리 가족 다 살았어요. 만약 공동명의 계좌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받는 동안 치료가 지연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도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동명의 계좌는 상대방이 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만 해야 해요. 법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가 그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한 어르신이 큰아들과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그 돈을 뺏어 써버린 거예요. 어르신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죠. 법적으로는 공동명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기 때문에 돌려받기도 어려웠어요. 또한 나중에 상속이나 세금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요. 공동명의 계좌의 돈이 원래 누구 돈이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국세청에서는 공동명의자들이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공동명의 계좌 때문에 형제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형만 엄마와 공동명의를 했느냐? 그 돈은 원래 우리 공동 상속재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한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둘째 딸과만 공동명의를 했는데 나중에 첫째 아들이 왜 동생한테만 특혜를 줬느냐며 소송을 건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법정 싸움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공동명의 계좌는 자녀 간 관계가 원만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미리 이야기해서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때는 전 재산을 다 넣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 필요한 정도의 돈만 따로 빼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재산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시고요.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야 해요. 그리고 통장과 카드는 각자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도 두 사람 모두 등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해결책, 예금자 지정제도. 그럼 다음으로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예금자 지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정말 유용한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예요. 예금자 지정제도는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때 이 돈은 누구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은행에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서 미리 이 계좌는 내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면 누구누구가 대신 쓸 수 있다고 지정해 놓는 거죠. 마치 유언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유언장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용적이에요.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이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시면 통장이 묶이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요즘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모든 은행에서 하는 건 아니고 주요 시중은행 몇 곳에서 먼저 시작한 상태예요. 점점 더 많은 은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서 혼자 사시던 최복래 할머니는 자녀가 해외에 있어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래하던 은행에서 이 제도를 소개받고 가까운 조카를 지정인으로 등록해 두셨어요. 조카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내가 쓰러지거나 하면 이 조카가 내 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은행에 미리 등록해 둔 거죠. 그리고 정말 몇 개월 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셨거든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은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죠. 그때 조카가 지정된 덕분에 치료비를 제때 쓸 수 있었어요. 조카가 은행에 가서 고모가 저를 지정해 두셨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해줬어요. 복잡한 절차 없이 말이에요. 그때 병원비를 미리 낸 조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모가 제 이름을 미리 지정해 두셔서 은행에서 곧바로 도와줬어요. 그게 없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급하게 한국에 와서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 과정만 몇 개월 걸리고 그 사이에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 제도의 장점은 분명해요.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유언장 없이도 내가 지정한 사람이 내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본인과 지정받을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서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유언장과 달리 생전에도 효력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유언장은 사망 후에만 효력이 있지만 이 제도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 중인 것은 아니고 은행마다 조건과 절차가 달라서 직접 은행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은행은 65세 이상만 가능하고 어떤 은행은 70세 이상만 가능해요. 또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달라요. 가족만 가능한 곳도 있고 친척이나 지인도 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또 계좌 한도도 은행마다 달라요. 어떤 은행은 한 계좌당 3천만 원까지, 어떤 은행은 1억 원까지 가능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예금자 지정 제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담당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해요. 다시 말해, 치매 진단을 받고 나면 이 제도 역시 효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의 가족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본인의 현재 판단 능력에 의문이 있어서 제도 이용이 어렵다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 법원 절차를 거쳐야 했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정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해서만 써야 해요.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강조드려요. 지금 건강하실 때 지금 확인하세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이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네 번째 해결책, 성년후견 제도. 이제 다음으로는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 이후까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인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할 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세상 일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 헷갈리고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써놓은 위임장도 공동명의 계좌도 예금자 지정제도도 모두 무력해질 수 있어요. 왜냐고요? 법적으로 나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의사의 진단서에 치매 두 글자가 적혀 있으면 이전에 내가 한 모든 금융거래 권한이 일시에 제한될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건강할 때 자녀에게 위임장을 써줬는데 나중에 치매 진단을 받으니까 은행에서 그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위임장이 정말 현재 본인의 의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후를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예요. 성년후견이란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 사라진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이 법원으로부터 정식 후견 권한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원이 공식적으로 당신이 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세요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다섯 번째 해결책, 가족신탁과 사전연명이양서. 마지막으로는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내가 판단력을 잃어도 효력을 발휘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바로 가족신탁과 사전연명이양서예요. 가족신탁은 내 돈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기되 이 돈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내 뜻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탁자는 내가 정한 조건과 목적에 따라서만 그 돈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전연명양서는 내가 의식이 없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때 나의 생명연장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예요.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이제 누구나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게 되었어요. 마무리, 내 인생 정리 파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을 어떻게 정리해두면 좋을지 내 인생 정리 파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얇은 서류 철 하나에
내가 평생 모은 돈과 정보, 그리고 내 뜻을 정리해두는 거예요. 이 파일 하나가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절대 당황하지 않고 내 돈과 내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금융 정보, 법정 문서들, 의료 관련 문서들, 유산 정리, 비상 연락처까지. 이 6가지를 얇은 파일 하나에 모아두면 돼요. 그리고 꼭 한마디만 남겨두세요. 혹시 내가 쓰러지면 이 서랍 안에 있는 파란 파일부터 봐줘. 그 한마디가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이 파일을 준비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이젠 내가 진짜 정리된 것 같아. 처음에는 귀찮고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내 인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예요.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할 때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정리해두는 것. 그게 진짜 평온한 노후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